제전공은 농업수문학, 농업수자원이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물 문제죠. 그러니까 농경지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어떻게 하천으로 모이는가. 이 물을 필요할 때 필요한 양만큼을 준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죠. 그 물을 어디서 구할 것이냐, 우리가 그 물을 갖고 있느냐, 그런 게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저는 주로 수량적인 측면에서 물 관리를 어떻게 해야만이 농업용수로 쓸 수 있게끔 되고 효율적으로 우리가 물을 전략에 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에 매달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10월) 강수량이 평년 대비 20%에 머물면서 가을 가뭄이 이어지면서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와 무는 하루가 다르게 타들어가 비상이 걸려. 즉 49년 만에 최악의 가뭄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풍의 색깔은 비가 좀 적게 오거나 가물면 아주 이뻐집니다. 본래 발색을 하게 되죠. 도시에는 그렇게 5월달에, 10월달에 비가 좀 적게 온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죠. 도시마천은 과거에는 이렇게 물이 완전히 말랐는데 지금은 이렇게 급수를 해서 물이 흐르게 해주지 않습니까? 근데 다만 농민들은 다르죠. 가을 채소 재배하시는 분들이 특히 힘들어 하십니다. 소유역의 소하천들은 금방 말라버립니다. 물이 충분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을 채소를 재배하는 곳에서는 관수를 해줘야 됩니다. 물을 대주지 않으면은 제대로 수확을 하기 어려운 상태가 될 거라고 봅니다. 제가 전공했던 농공학과였는데 지금은 이제 지역 시스템 공학 전공이라고 이제 그렇게 부릅니다만은 이름이 바뀌어야 되는 어떤 그런 시대였던 것 같아요. 농촌 지역에 있어서 종합적인 어떤 발전 계획을 꾸미고 농촌을 발전시키는 그런 공학 분야다. AI가 접목되고 새로운 어떤 농업 기술을 스마트 농업을 이렇게 정착시켜가는 거기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모습이 상당히 부럽고 또 좋아 보이더라고요. 수질 측정이 가능한 건 현장에서. 저는 지역시스템공학과에서 박사과정으로 공부하고 있는 김석현입니다. 사실 농공학은 예전에 나일강이 범람했을 때 그거를 어떻게 수습하느냐부터 농공학이 시작이 됐고 모든 사실 학문이 농업이 잘 되기 위해서 시작했던 거거든요. 농공학 중에서 저는 이제 수문학 쪽을 보고 있는데 이제 미래의 기후변화에 따라서 물을 얼마나 많이 쓸 것이고 그리고 이제 얼마나 부족할 것이고 이런 거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행하고 있는 연구는 유역에서 발생하는 홍수에 대해서 미리 예측하고 아니면 이 유역이 홍수에서 안전한지 아니면 취약한지를 평가하는 연구거든요. 정말 이 정도의 비가 오면 이 홍수가 나는지 안 나는지 이걸 판단할 때 모니터링 자료가 굉장히 중요하게 쓰여요. 석사 학위를 준비하면서 농경지 침수 분석을 수행하는데 논의 유출 곡선 지수의 경우 교수님께서 개발해 주신 게 있어서 너무 연구에 유용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연현상, 그러니까 농촌 유역에서 벌어지는 댐을 기준으로 한다면 댐 상류, 그다음에 댐 하류의 농경지, 여기서 이루어지는 어떤 자연현상을 수학적인 도구로 표현하셨다. 농업 수문학이라고 하는 분야를 어찌 보면은 체계화시켰다 그럴까요? 우리나라만의 그런 학문 분야로 이렇게 발전시켰다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네. 저희 은사님이시고 지금 대한민국 학술원에 계신
박승훈 서울대학교 명예 교수님 모셨습니다. 선생님의 수업을 들으시는 분이 있으세요? 와, 맞네. 반갑습니다. 수정할 수 있으니까 날짜를 가면서 우리가 개폐를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 얘기 주제는 이제 제일 먼저 우리가 시작한 것이 유역 수문 모니터링인데 1985년도에 반월 저수지역 그리고 1995년부터 이제 발안 저수지 발안 유역으로 옮겼어요. 유역이란 게 뭐냐면 어떤 그러니까 물의 경계를 그어 놓은 거예요. 거기 물이 떨어지고 그 빗물이 그 밖에 떨어지면 그 넘어가고 이쪽 안에 떨어지면 이쪽으로 들어오고 배수가 되는 마지막 경계를 이렇게 쭉 선을 그으면은 폐곡선으로 이렇게 나타나요. 저렇게 된 것이 유역의 경계예요. 제가 제일 관심 갖고 있는 게 강우 유출이거든요. 비가 얼마 왔을 때 얼마로 빗물이 나오느냐, 빗물이 어떻게 흘러나오느냐. (1995년부터) (2014년까지) 20년입니다. 20년 동안 다녔습니다. 우리 실험실이죠. 그러니까 우리 실험은 이제 현장에서 하고 있으니까 아주 대단히 중요한 곳이죠, 저희들한테는. 네. 저수지 상류, 저수지 수문 있는 곳에서 수위 변화, 그 다음에 수로에 흘러가는 양, 일별 물고 변화, 담수심의 변화, 아래쪽에 저수지에 유입되는 양, 그런 등의 여러 가지 논의 그 논물 변화를 갖다 측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논물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옳지, 그 농업용수를 어떻게 관리해야만이 필요한 양의 물을 갖다가 제때 공급할 수 있는지, 그 양을 우리가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그런 많은 문제를 그 해답을 얻었습니다. 저희는 진짜 그 목숨 걸고 하는 거니까요. 범람하면 그렇게 수위가 많이 올라가면 여기까지 찹니다. 장화로 못 들어가고 흠뻑 젖죠. 그래서 이 로프로 전부 로프를 잡고 혼자서 가지 않고 한 3사람 정도, 3인 1조 정도에서 나가서 측정을 해야 됩니다. 저희 때는 안전장치 없이 물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목숨을 잃을 뻔한 친구들도 봤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때 이제 버스 타고 갔었는데, 현장에 버스 타고 자전거를 이제 저희가 반월 중학교에다가 맡겨놓고 그걸 빌려 타고 다니면서 거기다 계측 장비를 싣고 그리고 측정을 하다가 이제 물속에 들어갔는데 신발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 맨발로 버스 타고 오고 그렇기도 했었거든요. 왜 중요하냐? 치수 대책을 한다고 봅시다. 야, 이런 비가 10년에 한 번 올 것이냐, 100년에 한 번 올 것이냐. 그렇게 정해가지고 이제 기준이 있어요. 그 비가 왔을 때 그 빗물이 유출이 얼만큼 시간적으로 어떻게 변화되느냐 하는 걸 알아면 이제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뭐냐면 제일 많이 내리는 수위가 이렇게 변하잖아요. 그 중에 제일 큰 놈, 첨두유량이죠. 첨두유량. 가장 많은 값, 피크. 그 값이 흘러내릴 때 그 양이 얼마가 되느냐를 알아야만이 하천 단면을 정할 수가 있거나, 또는 배수 펌프 양의 규모를 정하거나, 아니면 저기 강남역이 뭐 침수될 때 뭐 그 터널 크기를 얼마큼 할 것인가를 정해주는 거예요. 완벽한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완벽한 데이터. 그 완벽한 데이터를 그럼 어떻게 구하냐? 측정을 해야 돼요. 비가 오게 되면은 비가 그대로 하천으로 흘러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일부는 땅속으로 스며들고 또 일부는 하늘로 증발돼서 사라지기도 하고,
아니면 일부는 땅에 고여 있기도 하고 결국 그 중에 일부만큼만 흘러나오게 되잖아요. 그럼 그것이 100이라는 비가 왔을 때 얼마만큼 하천으로 흘러나올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논해 유출 곡선 번호라고 하는 것은 논에 내린 빗물 중에 얼마 정도가 하천으로 흘러나올까를 결정해 주는 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왜 저 일을 했냐면은 설계를 할 때 보니까 외국 자료를 써요. 근데 외국 자료를 아무리 뒤져봐도 논에 대해서는 없어요. 다른 건 다 있는데 논이 없어요. 그러니까 논에 대한 논의 숨은 특성이라는 게 뭐냐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선 첫 번째, 보통은 비가 오면 땅 속에 스며들잖아요. 근데 이거 논물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스며드는 침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 논물에 있으니까 논에 물 위에 떨어지는데 안 넘쳐요. 그냥 이렇게 논물 깊이만 이만큼 늘겠죠. 밤드시면 변화를 갖다 우리가 모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해줄 테니까 그 놈으로 써라. 그렇게 해가지고 논의 홍수량 계산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값을 구해줬어요. 교과서에도 다 있고 저 수문학 책에 뭐가 있어요. 저런 책에. 그리고 우리나라의 설계 기준이에요, 그게. 사실은 표가 많이 안 나는 연구예요. 그러니까 이 계측 자료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계측 자료는 로 데이터 하잖아요. 근데 국가 입장에서 보면 그 자료가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런 계측 자료가 뭐 몇십 년씩 쌓여 있고 이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계측 자료가 사실 없거든요. 누군가는 측정을 해야 되는데 국가에서 안 하니까 한 연구자가 평생을 바쳐가면서 그걸 한다라는 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제가 이 분야에서 열심히 몸을 닦고 있는 한 이 분야에서 남한테 뒤떨어지지 않게는 기본적인 데이터는 만들어 두고 싶다 하는 것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또 뭐 잘났다고 그래 나라가 못하면 나 혼자라도 되지 그러려고 했는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위해서 공부를 할 때 제가 주로 관심 갖고 있는 것이 비로 인해 가지고 농경지에서부터 씻겨 나오는 토양 유실 그쪽을 주로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있었던 일리노이에서 제가 하기로 하는데 일리노이는 평탄지거든요. 제가 그렇게 넓은 땅을 처음 봤어요. 농경지가 750에이커 그런 곳에 있어서는 수질이 농지에서부터 흘러나온 물의 양이 커지겠죠, 그죠? 비중이. 예를 들어서 70%의 면적에서 예를 들어서 흙탕물이 쏟아진다. 그러면 전부 흙탕물이 되겠죠. 모든 강이 다. 그게 미국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이슈죠. 토양 보존에 토양 침식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테라스를 만드는 거다. 근데 테라스가 뭐냐면, 이 영어로 테라스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논둑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전국이 논둑이 돼 있어요. 밭도 밭둑이 있어요. 삼국시대부터 그렇게 했어요. 산이 많고 막 경사가 심하고 그런 굴곡이 심한 곳에서 흙탕물 가지고 그렇게 고민 안 하고 살았던 이유 중에 한 개도 논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것이 토양 보존에 엄청나게 효과적이거든요. 그리고 또 수질 개선에도 큰 역할을 하고. 그래서 그만큼 물을 농업용수로 많이 쓰면서도 이렇게 수질 문제 갖고 아주 그러니까 고민하고 그러지는 않는 거죠. 아주 큰 자산입니다. 국가적으로 보면. 현재는 미국에서는 빗물 통제가 아주 심한 지역이 많아요. 그러니까 빗물 통제라는 것은 예를 들자면 처리 않고는 물이 한 방울도 하천으로 흘려보내지 말라 하는 법이에요. 고속도로에서 흘러나온 물이 바로 우리는 스며들어가지고 하천으로 흘러가잖아요. 그렇게 못해요. 반드시 처리를 해야 돼요. 조금만 펀드에다 넣는다든가 습지에다 넣는다든가 해가지고 그걸 통과시켜서 처리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오염 처리 방법이 많이 지금 적용되고 있어요. 법으로 정해져 있죠. 배출량을 얼마까지를 내려라. 탄소 저감과 똑같은 거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안 가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아마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생활에 있어서도 함부로 물을,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쓰레기를 함부로 버렸잖아요. 우리가 봉투에도 비닐봉투에 담아가고 던지면 됐잖아요. 근데 지금 못 그러잖아요. 봉투에 써가지고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배출해야 되잖아요. 똑같습니다. 환경 규제라는 게 그렇게 다가오는 것이죠. 어느 단계에 되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그 일을 했던 것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경우가 생길 거라고요. 제 생각에는 아마 그게 곧 적용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그 경제권으로서 세계 한 10위권 정도 되는 국가예요. 다른 나라보다 아마 빨리 그렇게 채택이 돼 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제도가 아마 우리 주변에 우리가 곧 아마 경험하게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네, 교수님 저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 선배님이시고 사실 학술 회원까지 오르셨는데 그렇다면 요 전공을 공부하시게 된 뭐 계기나 시작이 있었을까요? 제가 고등학교 때 엄청 수학을 잘했어요. 우리 아버님이 농대 교수였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농대 중에서 수학을 잘하는 농대가 뭐니까. 농공과가 있을걸? 그래서 온 거예요. 우리가 6남 1녀거든요. 그 중에 5명이 농대를 갔어요. 그래갖고 그 중에서 박사가 3명 됐으니까 나름 농과대가 하나 만들 만큼 했어요. 제가 왼손잡이에요. 지금 정확하게 대책을 해서 하시는군요. 네, 그래야 항상 맛이 똑같아져요. 커피 그라인드 할 때도 그 무게를 잡고 맛이 똑같아져요. 매사에 정확하지 뭐. 네? 대충 하는 법이 없어요. 완벽하게 하고 빨리 하고 신속 정확. 자기가 하는 일에 있어서 진짜 최선을 다하고 거기에 집중해가지고 열심히 하면서 또 좋은 성과도 내고 그러는 게 저는 옆에서 보기에 굉장히 흐뭇했어요. 그런 점들이. 그래. 성실하고 선한 사람이에요. 근데 학생들은 많이 좀 무서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버님께서 이제 상당히 파이오니어적인 기질이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온상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비닐이 나오기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창호지를 갖다 이렇게 문틀 같이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유지를 기름을 입혀 가지고 이렇게 덮개를 씌워서 그 안에다 모종을 키웠어요. 그렇게 해서 제 기억에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인데 그 모종을 갖다 이렇게 동네 분들한테 파시고 그러더라고요. 학교 갔다 와서 저녁 먹고 또 학교 가요. 가서 거의 12시 다 돼서 또 와요. 그 생활의 반복이었어요. 간혹 가다가 밤에 올 때 맥도날드 빅맥 하나 사오면 너무 좋았어요. 그때 이렇게 종이 박스에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딱 열면 깨송송 있는 그 빅맥 2년 8개월인가? 그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박사학위를. 재밌었어요. 우리 지도교수가 이렇게 이쁘게 봤는가 봐요. 항상 자기가 얘기를 해요. 자기 남바원 대학원생이라고. 제가 박사 논문 가지고 그런만 쪼개서 이렇게 그 학회지에다 낸 것이 4편이에요, 논문이. 그러니까 뭐 일 많이 한 거죠. 네, 그 나머지 또 2년 동안 또 죽으라고 썼으니까. 밥값 해야죠.
쌀 생산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개간이라든지 농지, 그래서 박선영 교수님이 하셨던 과목이 이제 농지 조성이라는 과목을 맡으셨거든요. 그 농지를 그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그 농지가 정말 쓸모 있는, 그리고 정말 많은 양의 작물을 재배할 수 있고 수확량이 많아지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이제 그런 분야를 많이 다루셨죠, 처음에는. 국민들이 쌀밥을 먹게 해줘야 된다 하는 것이 큰 이슈라고 생각했어요. 흰 쌀밥을 삼시세끼 먹을 수 있는 기간이 우리가 불과 30년밖에 안 돼요. 3, 40년밖에. 그 전에는 못 그랬어요. 새만금 상류에 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새만금의 그 농경지를 개발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공구 중에 하나인데, 한 몇 년 전에 이미 이제 농경지를 조성을 해가지고, 현재 지금 목초를 재배를 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농민들한테 바로 주면요, 저 농사 못 져요. 왜냐하면 저거 염분이 아주 높아요. 염분이 이제 점점 씻겨져 나가면은 상당히 그 양질의 어떤 조사료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밭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조제를 맞고 그 방조제 수위를 마이너스 1.5m 정도로 유지를 하면 이게 많은 땅이 드러나게 됩니다. 400평방킬로미터니까 그 제주도의 4분의 1을 개발한 거죠. 간척을 하게 되면 새로운 갯벌이 생긴다 그랬죠. 그 사례로 이제 설명을 한 게 아산 방조제를 맞고 나서, 삽교 방조제를 맞고 나서의 위성사진을 전과 후를 딱 비교를 해줬어요. 이렇게 방조제 전에 쌓였던 갯벌보다 지금 방조제 건설한 후에 쌓였던 갯벌이 이렇게 더 위성사진에 더 정확하게 더 커진 걸 가시적으로 보였어요. 갯벌이 이제 앞으로 더 생길 것이다 하는 가능성은 분명한 거죠. 방조제 외측에서 퇴적이 되는 가장 근본은 이 육지에서부터 흘러나오는 토립자가 일단 침전이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야 얕아지거든요. 얕아져야 이제 밖에서 들어오는 물사들이 쌓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쪽에가 단수가 돼야 돼요. 즉 토사가 밖으로 흘러나가야서 이게 침전을 시키면서 이제 소위 외에서 들어온 거하고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 갯벌이 발전해 가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담수화를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놔두면은 침전이 거기서 된다고요. 지금 예를 들어 토사가 흘러들어온 토사가 바로 거기에 쌓인다는 얘기예요. 지금 새만금 호내에.
저쪽에 지금 바닥 호수 쪽에 바닥 이때가 지금 되겠지. 네. 왜냐면 저런 정도 이속으로 물이 흘러들어가면 예. 그 심정으로 된 지금 올리다 보면 예, 쉽지 않거든. 그때는 이제 우리가 쌀이 부족했죠. 쌀이 부족했는데 지금 쌀이 막 지금 남는 것처럼 보이죠. 가장 큰 것은 그 외국에서 의무 수입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제적인 쌀 시세는 석유값과 경쟁이라도 하듯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오를 전망입니다. 쌀은 부족하지만은 보리쌀은 남아 도는 형편이고 그 쌀밥을 다 먹을 수 있는 365일 쌀밥을 먹어도 될 수 있는 그게 대략 80년 후반, 90년 초반 그때입니다. 근데 이제 왜 급하게 우리가 쌀을 재배할 수 있는 땅이 필요했느냐, 예를 들어서 농지로 확보를 했어야 했느냐 하는 것은 도시개발과 이 산업단지 개발이 확장이 되면서 무서운 속도로 쌀이 그 논이 없어져요. 공단도 만들고 뭣도 타니까 이게 엄청난 양의 토지 자원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절대로 공장은 산에 단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전부 농지에 떠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농지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없어지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뭐 1년에 되면 한 5천 헥타르, 뭐 10,000헥타르씩 없어져요. 여기는 경상남도 창원 1975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60만 헥타르가 없어졌습니다. 단순히 어떤 쌀 자금 문제가 심각한 게 아니라 현재 상태의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 것도 확보가 안 됐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렇게 없어지는 땅을 보고만 있어야 되느냐. 뭔가 보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한 개가 농지 소송입니다. 어, 2.4%. 1970년 대비해 2.4%가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이게 전쟁해갖고 얻은 땅이 아니고 완전히 우리가 이 피땀 흘려서 개발해가지고 좀 얻은 땅입니다. 제도 면적보다 훨씬 넓은 면적이 지금 간척 사업으로 조성이 된 거죠. 당장 없어지고 있는 논이나 밭을 대체할 수 있는 면적은 최소한도로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확보를 해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쌀 문제 갖고 더 이상 고민 안 할 정도 상황이 됐죠. 간척 사업은 지금 중단됐어요. 1900년 말에, 그러니까 농식분부는 더 이상 신규 간척 사업을 안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국민들께서 뭐 그렇게 원하시는 것 같으니까 아마 정부에서 그렇게 결정했겠죠. 예. 지금 인류가 아마 당면한 가장 커다란 문제는 식량하고 물입니다. 글로벌한 눈으로 본다 그러면 식량 문제를 이렇게 가볍게 다룰 일이 아니죠. 특히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경제 규모로 봐서 세계 10위권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어떤 측면에서 좀 더 책임감 있게 정책을 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쌀을 생산을 하려면 물이 필요해요. 그 물이 공짜로 우리한테 온 거예요.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저희는 살면서 물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안 해보는 것 같은데 혹시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가 맞나요? 예. OECD 국가 중에서 물 스트레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탑3 안에 들어가요. 그게 나머지 두 나라가 이태리, 스페인. 가용 수자원 중에 33%를 우리가 취수 이용해서 써요. 근데 왜 우리가 평소에 물이 안 부족하네요. 쓰는데 진짜 우리 아파트 제가 15층 사는데 15층에 수도꼭지에 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뭐 물이 안 부족한 거 아닙니까? 다 그것을 댐에서 커버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수지 댐에서부터 그게 거의 뭐 상당한 양을 지금 그 하천수에서 공급 못하는 양을 이렇게 가둬놨다가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지금 느끼지 않아요. 근데 물 부족 국가입니다. 예.
가을 들어 비 소식이 끊기다시피 하면서 현재 저수율은 31%. 이런 추세라면 일부 농민들은 피해를 각오하고 소금물 모내기에 특히 나섰습니다. 월동작물의 경우 한창 여물어야 할 시기에 가뭄이 찾아와 제주 지역의 가을 가뭄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이 워낙 화산토로 돼 있기 때문에 물이 저수가 안 되죠. 그래서 지하수로 관정해서 물을 퍼가지고 수조에 담아서 수도를 유지를 하는 거죠. 거기서 또 물을 갖다가 이렇게 필요한 밭으로 이렇게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이게 아주 독특한 제주도만의 우리 풍경이 되겠습니다만은 1970년대, 80년대 초에 제주도 내륙에 지하수 개발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너무 많이 퍼 쓰기 때문에 지금 많은 지역에서 지하수가 자꾸 떨어지는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물이 부족합니다. 근데 그 물을 갖다가 새로운 수자원으로 개발한다는 것은 이제 난센스예요. 더 이상 우리가 새로운 어떤 신규 수자원을 우리가 개발해서 물을 공급하겠다 하는 것보다는 지금 쓰고 있는 것을 더 유리하게 쓰고 더 효율적으로 쓰는 기술, 물을 재활용한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1년부터 10년 동안 2010년까지 하수 처리수를 재이용하는 사업을 수자원 프론트 사업단을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대체 수자원으로서 하수 처리수를 재활용을 하는 일을 연구를 했습니다. 생활용수하고 공업용수 합해서 대략 100억 톤 됩니다. 돈 1년에 쓰는 양이. 근데 100억 톤 중에서 다시 하천으로 흘러나온 물의 양이 대개 한 65억 톤 정도 돼요. 근데 그 물을 그냥 하천으로 흘러나오면 수질 오염원이 되죠. 근데 그 물을 갖다가 농업용수로 재이용해가지고 버렸으면은 새로운 신규 수자원을 새로 개발해가지고 써야 할 곳을 그 대신에 이미 한번 썼던 물을 갖다 다시 쓸 수 있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로 효과적인 것이죠. 수질 오염도 방지되고 또 새로운 신규 수자원 개발한다고 해가지고 환경 파괴를 방지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효과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 물 자체를 갖다 쓰는 게 아니고 그것이 농사에 적합한지 농업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그걸 따져가지고 활용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제철이라고 하는 시설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 판포 하수처리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농업용수를 재이용하는 그런 사업을 시행해 왔어요. 제주도에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의외로 이렇게 염도가 높아요. 가을 가뭄과 봄 가뭄에 들어서면은 더 이제 염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안전하게 이 농업용수를 재이용을 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염분 관리를 해줘야겠다. 두 번째는 이것이 전부 보니까 밭작물에 재배하고 있는 것이 채소류예요. 그러니까 소위 생식을 할 수 있는 그런 브로콜리 예를 들자면 양배추 완전히 생식을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위생적으로도 안전한 물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 물을 저희들이 어느 일정 때 처리를 할 수 있는 용량이 하루에 지금 현재 생산하는 게 26,000, 25,000톤 냅니다. 그러면 그걸 다 바다로 흘려보내는데 그 중에 일부 약 1,000톤 정도를 재이용하는 시설을 갖고서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바다로 보내는 과정입니다. 이게 그물입니다. 진짜로 맛있었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시금수로도 쓸 수 있는 정도의 물을 우리가 제공받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이게 수질 관리 기준이거든요. 투유물질에 대해서 10까지가 허용치인데 1.9. 그 다음에 총 질소는 20인데 6.966. 생활하게 이제 굉장히 좋은 물로 저희들 양질의 물을 농가에 공급하고 있는 거죠. 항상 이거는 저희들이 컴퓨터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물 자체는 이제 음용수나 마찬가지로 깨끗하게 색깔이 없습니다. 그리고 농업용수로 사용할 거는 사람이 혹시나 먹을 수도 있으니까 인체에 해가 안 가게끔 해가지고 생산해라라는 어떤 기준, 정부에서 그 지침에 의해 가지고 기준치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거에 이하로 생산돼야만이 저희들이 뭐 농가로 공급을 하든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제주도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이제 비가 많이 온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또 증발산도 많습니다. 6, 7, 8, 9 넉 달 동안에 이제 비가 많이 오죠. 근데 그때 수자원은 이제 홍수로 다 흘러내려가 버리고 정작 우리가 필요로 하는 기간 동안에 4월, 5월 또는 10월 달 여기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 10월, 11월 그때는 물이 없는 거죠. 물이 부족한 겁니다. 10월부터 시작을 해갖고 내년 4월까지는 5월까지는 이 증발산량이 이 강수량보다 많아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적응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농민들께서도 이제 받아 주시고. 계속 이제 확장 그 뭐가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이제 그게 안 이루어지더라고. 그래서 이제 돌려서. 이제 뒤에 장관이네요. 이거 정말 장관이네요. 지금 관병으로 했을 때는 한 나이. 그러니까 이런 정도 해갖고. 언제 물 이거 다 줘요 이거. 그러니까. 이용수 우리가 이제 사용해 보니까 지금 물량이 엄청난 물량이. 그렇죠. 이 라인 전부 한꺼번에 틀어가지고. 그렇죠. 흡복하게 물을 줄 수가 있다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굉장히 사람들이 좀 부담을 가졌었죠. 우수라 이 어떤 이런 여러 가지 냄새라든가 오염 이제 작물에도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오염된 물을 줘가지고 수돗물 같아요. 지금 일반 수돗물 어떤 냄새라든가 뭐 그런 어떤 문제점이 없잖아요. 깨끗하잖아요 일단은. 다만 이제 우리 인식 문제인데 첫 번째 저희가 시설한 것은 식용 가능한 식음수로 쓸 수 있을 정도 물입니다. 이 물은 마실 수가 있어요. 세균이나 미생물을 지표 미생물을 갖다 통질하니까 아주 깨끗해요. 몇 년 동안 사용해 봤는데 아직까지는 뭐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요. 작물에 어떤 뭐 해가 오든가 그런 게 없어요. 물까지 먹어먹고 아주 한번 빗다 하나 따서 한번 맛보세요. 한번. 그러시죠. 감사합니다. 하나 먹어볼게요. 많이 단데요. 11월 말 되면 아마 당도가 아마 출할 시기가 되면 그러니까요. 당도가 좀 많이 올라갈 거예요. 사장님한테 연락해갖고 한 바가지 받아야 되네. 저희가 그 동네를 변화시킨 거 아니에요, 그죠? 언제 가보니까 선인장 밭을 이렇게 갈아엎고 거기다 채소 농사를 지으려고 그러더라고요. 큰 변화를 줬구나 하는 자부심이, 마음이 뿌듯하더라고요. 또 있습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국제적인 물 분쟁 사례들이 많이 발생을 할 것 같은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물 분쟁에 대표적으로 겪고 있는 불편 중에 한 개가 우리나라예요. 한강 유역은 북한해가 4분의 1 정도 있어요. 나머지가 이제 4분의 3이 남한에 있고. 근데 저 위에다가 금강산 댐을 휙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그 물을 갖다가 동해안으로 내리면서 거기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부족한 게 한 5억 입방미터 정도 부족해지 앞으로. 또 다른 예는 예를 들어서 임진강 문제인데 임진강 구에다 또 댐을 막아갖고 자기들 마음대로 아무 때나 타버려요. 현재 군남댐은 1초에 그래서 13,000여 임진강에서 혹시 야영을 하면 안 돼요. 이 북한 환강댐 방류가 수위 물이 상승에 언제 큰 확 영향을 불어날지 미칠 몰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댐을 확 방류해 버리니까 이게 거기서 사람이 죽고 그래요. 인터내셔널 리버라고 그래요. 인터내셔널 리버스. 국제 하천. 2개 이상의 나라가 같이 쓰는 그런 강인데 대표적으로 아프가니스탄하고 이란 그것도 물 문제가 생겨요. 그거 별로 없을 것 같죠? 이렇게 그 물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바로 오는 강이 있어요. 저기 이란으로 들어가는데 그 물을 위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 농업용수 개발한다는 게 택도 설리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래쪽에서. 물 문제 관련돼서 분쟁은 생각보다 많고 또
잘 이렇게 해결이 잘 안 돼요, 정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건조지대, 반건조지대를 농지화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이슈예요. 인구는 늘어가지요. 식량은 지금 무슨 수로 식량을 늘리냐. 딱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물 대주는 거예요. 관계를 하면 식량이 늘어요. 근데 그 물이 있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생산성 있는 어떤 토지로 만들려면 일단 물이 들어가야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하나하나 또랑에서 물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것도 그렇게 해석하면 정확히 맞출 수가 있어요. 엔지니어의 특징은 그런 거예요. 어떤 자기가 수학적으로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수학적인 툴을 갖다가 이렇게 활용해가지고 우리 지식을 좀 더 잘 쓸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엔지니어예요. 교수님한테 항상 배웠던 부분이 학문을 대하는 진지한 태도였던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그 문제를 어디서 원인을 찾고 또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항상 탐구하시고 항상 새로운 방법을 찾으시고 그런 모습들이 제 제자들 보기에는 굉장히 보기 좋았던 것 같고 또 많이 닮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해외 저널의 논문을 지난달에도 투고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연구에 대한 열정도 아직까지도 대단하신 것 같고 제가 하고 싶은 일에 진짜 갈증을 느끼는 일에 이제 막 전력으로 투자를 했어요. 아, 우리나라에 이런 사업을 한 사람이 다 있더라. 아, 그때 그런 일을 이렇게 정리해둔 이렇게 다 이렇게 다큐멘트가 돼 있다는 것이 놀랍다 하는 그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어떤 시대적인 사명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참 여러분 만나게 정말 저한테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가끔 한번 와야 되겠네요. 생각보다 재밌다. 자, 감사합니다.